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75화고요. 지금 이 영상은 아마 11월 30일 월요일 날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11월은 끝이죠. 이제 12월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게 주말에 끝나고 월요일 날부터 딱 12월 되면 좋은데 또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와, 2020년이다. 막 2010몇 년 막 오다가 이제 2020년이네. 막 이랬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겨울이고요.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또 갑자기 또 3차 팬데믹 막 이래가지고 500명씩 확진자가 막 생기고 뭐 그런 시국이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시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요. 사고는 언제 난다? 방심했을 때 난다.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건 언제 늘어난다? 방심했을 때 늘어난다.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운전했을 때, 처음에 이제 운전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전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제 좀 운전이 좀 할만해.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 사고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방심을 좀 하게 되는 시기,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2년, 4년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하고 거의 뭐 1년 가까이를 한 2월 정도부터 막 심각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막 못 모이고 모임 같은 거 못 하고 심지어 막 결혼식 연기하고 막 이렇게 억눌려 살다 보니 이제 그게 이제 그러려니 해지면서 그리고 확진자 수도 100명 밑으로 막 내려갔었잖아요. 전국 확진자 수, 1일 확진자 수가. 이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방심 같은 게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방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은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결국은 방심입니다. 방심. 교통사고는요. 방심에서 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지 않는 법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핵심은 이겁니다. 나 말고 다른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나 같으면 당연히 나를 보면서 안전하게 들어올 텐데 내가 저 운전 잘하면 당연히 그렇게 와야 되는데 걔는 그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럼 나는 누가 실이냐? 아니요. 나도 저 차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속도를 좀 줄여서 딱 마주칠 부분을 살짝 좀 피해 간다든지 그러면서 저 말에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미리 양보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주어진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교통사고에는 내 과실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면서 쌍방 과실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뭐 주의하고 다니고 있었고 이 상황은 도저히 뭐 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측도 안 되는 상황이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 과실이 발생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백대빵 그런 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들에서는 내가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의 과실이 발생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화에서 살펴볼 부분은 자, 중앙선 침범은 무조건 100%다. 중앙선 침범 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과연 그럴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그럼 아닌 건 뭐 어떤 경우가 있어? 뭐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 중앙선 침범은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가 아니래. 예, 기본적으로 형사처벌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앙선 침범 벌점이 30점이에요. 신호위반은 15점인데 중앙선 침범 30점이에요. 중앙선 침범이 신호위반보다 더 행정처벌이 더 강한 거죠. 벌점은 행정처벌입니다, 여러분. 벌점 10점, 15점, 벌점 30점, 벌점 40점 돼가지고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초과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되고 이런 거. 이건 행정처벌이에요. 그 행정처벌이
신호위반보다 중앙선 침범이 더 강합니다. 자, 왜냐? 내가 도로 우측을 통행하게 되어 있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내가 주행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오른쪽이죠? 뭐 일본은 영국 왼쪽이지만 저 가고 있으면 저 중앙선 너머에서 주행하는 차들이 이렇게 넘어올 거라고까지 내가 주의하면서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차는 중앙선 건너편 저쪽에서 다니겠지 라고 기대하고 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 차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 라고 내가 주의를 하고 다닌다면 그걸 뭐 어떻게 다닐 거예요, 도로를. 나한테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에까지 내가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벡터 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차로 주행 중입니다. 1차로. 내가 1차로를 주행 중인데 3차로에서 3차로 여기 가고 있었겠죠? 얘보다 내가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 쭉 가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1차로 쪽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서 탁 부딪혔어. 나는 이 중앙선을 넘어갈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냥 가고 있었어. 근데 부딪히면서 얘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튕겨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다행히 1차로에는 차가 없었는데 뭐 2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들 혹은 1차로에 달려오고 있던 차들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차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가 올 거라고까지 나는 기대하면서 주의하면서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차는 당연히 무과실이게 맞습니다. 당연히 이 차는 과실이 빵이에요.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가 나니까 내 과실이 100%냐?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내 과실이 100%다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급 진로 변경을 한 이 차로를 두 개를 가로질러서 진로 변경을 해버리면 통상 과실을 9대1 혹은 약하게 봐도 8대2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살폈을 때 이 차가 정말 이건 뭐 주의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차가 하나 가고 있었어. 큰 트럭이 하나 가고 있어서 이거 뭐 볼 수도 없었어. 근데 이 차는 이 트럭만 보면서 트럭이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일로 가야지 이러고 확 들어왔다. 예를 들면 그럼 이 차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주의할 거야? 그러면 백도 빵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거 없다 치고 한 9대1, 뭐 8대2 뭐 이런 식으로 친다고 하면 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이 차와 사고가 나게 된 이 중앙선 침범 사고의 원인은 가해자는 누군가요? 이 차죠, 이 차.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내가 중앙선 침범의 처벌을 받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 차는 그러면 이 사고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1차 사고, 2차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 2차 사고에 대해서 이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의 처벌을 받을 거냐?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애매하게 답을 드려서 죄송해요. 이 튕긴 상황이 정말 이 차의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차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앙선 침범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이 중앙선 침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 차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발생된 사고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이 진행되지는 않고 그냥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험으로만 끝나는 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가해자한테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데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똑같은 요 상황이면 무조건 얘가 형사처벌이 되고 무조건 얘가 형사처벌이 안 되고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어중간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차가 지금 중앙선 넘어가서 사고 난 건 맞잖아요. 그죠? 이 차 운전자가 형사처벌 될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럼 내가 100%냐? 내가 100%인 게 아니고 이 차가 빵프로라는 거죠. 이 차가 빵프로고 우리 과실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10%다 9대1이다 그럼 10%만큼 책임지는 거고 8대2다 그럼 20%만큼 책임지는 거고 자, 만약에 100대 빵이다 그러면 나는 책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 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앙침범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여기서 유턴 팍 돌리는데
여기서 오른차고 사고 났어요. 자, 이거 중앙선 침범일까요? 아닐까요? 중앙선 침범입니다. 횡단보도잖아요. 횡단보도.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이 중앙선이 잠깐 일시적으로 끊겨 있는 거지 여기는 중앙선이 있는 거다. 중앙선 끊어진 대로 내가 돌렸다 이가 중앙선 없다 이가 라고 이분은 주장하시겠지만 이거는 중앙선 침범이고 백달빵 사고입니다.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로 이렇게 나온 그런 사례들이 인용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데 눈이 온 거야. 딱 올거든. 직선 도로면 그래도 좀 오른쪽으로 좀 붙어서 뭐 이렇게 가겠는데 이 눈이 오니까 오른쪽 예를 들어 불법 주차한 차들이 있고 길이 약간 뭐 꺾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중앙선을 눈 때문에 중앙선이 안 보이는데 가상의 중앙선을 산정해서 오른쪽으로 좀 붙어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박아버릴 것 같으니까 도로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오른쪽을 띄워서 이렇게 중앙으로 약간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덮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차 운전자를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중앙선이 눈 때문에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 이 차가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닌 상황이었겠죠 아마 이 상황은. 이 차가 진짜 막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쪽도 공간이 있는데 막 계속 그렇게 간 거야. 넓은 도로에서 왼쪽으로 붙었어. 오히려 오른쪽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면 또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형사처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해서 무조건 100%다. 무조건 형사처벌이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이 경우에 과실은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은 형사적인 책임이고요.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달라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하고 100%다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둘 다 신호위반이야. 둘 다 빨간불에 미친 거지. 제정신이야. 둘 다 빨간불에 둘 다 직진하다가 사고 나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나요. 살다 보면. 자, 그래서 둘 다 빨간불에 둘 다 신호위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형사처벌이에요. 그럼 누가 100% 누가 빵프로야? 5대 5지. 과실은 50%인데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쪽 편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펜스 치고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펜스 옆으로 막 펜스를 끌면서 지나가면 중앙선을 안 넘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차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펜스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다 보니 중앙선 일부 이렇게 물고 가다가 맞은편 오는 차하고 사고가 난 경우 그건 자 차는 우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도로에서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우측 통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그 공사 현장을 피해서 지나가는 거는 우측 통행을 하지 않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공사 현장을 피해가기 위해서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일부 물고 이렇게 진행한 거다라고 보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처벌 못한다 해서 처벌을 안 하는 걸로 형사처벌 안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했다 해서 무조건 100%다 그건 아닌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당연히 형사처벌하는 거고 무조건 100% 사고인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예외적인 부분들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여기는 이건 이거다가 맞는데 여기는 이렇게 넓혀서 보면 아닌 부분이 보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고를 넓게 보는 거, 뭐 꼭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정말 싫어하시겠는데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안 줄 수 있는 방법. 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이 이걸 몰라서 합의금을 주는 거냐? 아니요. 알지만 줍니다. 합의금 안 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사전 합의를 안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뭘 지급하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자, 100대 빵이라고 하죠. 100%다. 우리가 100% 가해자라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비는 우리나라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가 병원 가잖아요. 그럼 내가 돈 내고 보험회사한테 나 치료비 얼마 들었어? 라고 받아야 되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지불보증제도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병원 어디 가셨어요? 나 어느 병원인데요. 그러면 그 병원으로 지불보증서를 보내줘요. 우리 고객님께서 사고로 나서 이렇게 다치신 피해자분이 그 병원에 갔는데 피해자분 누구니까 그분 치료해 드리세요. 치료비 우리가 줄게요. 라고 지불을 보증하는 지불보증서를 보내줘요. 그럼 병원에서 현대해상에서 지불보증서 들어왔으니까 치료하시면 됩니다. 치료하고 돈도 안 받고 보내줘요. 그래서 치료비를 내가 받는 게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병원에 돈 내고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내가 낼 돈을 보험회사에서 그냥 바로 병원으로 준 거지. 예. 나를 치료하는데 든 돈 그걸 나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게 아니야. 받은 거예요 내가. 자, 받고요. 부상 등급별 위로금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빨리 하려고. 자, 부상 등급별 위로금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14급 부상 15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상 등급별 위로금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5만 원. 자, 일단 통원 하루당 8,000원. 한 열을 갖다 치면 8만 원이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10번 통원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대인 접수 해주고 했던 건들 한 90%는 하루 이틀 길어야 3, 4일, 5일 일주일 이내 통원했지 열흘 이상 막 이렇게 통원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원 빼고 통원했을 때. 자, 입원을 하게 되면 이분이 주부거나 무직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거나 어쨌든 주부면 도시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소득이 도시일용직 근로자보다 더 높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소득 기준으로 내 소득 상실액을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그 소득 상실액 휴업손해라고 하거든요. 를 입원했을 때 통원이면 하루 8,000원이고요. 지급합니다. 자, 요게 병원에 나가는 치료비 외에 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금이 15만 원에 열흘간 8만 원 이러면 23만 원인데 입원 안 했다 치고 그럼 23만 원 주고 땡 치면 가만 있냐? 가만 안 있잖아요. 쌩 난리를 치잖아. 23만 원? 장난치나? 이래가지고 자, 합의금은 여기서 플러스 뭐가 될까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향후 치료비예요. 향후 치료비, 향치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중에 가장 고무줄이 향치입니다. 자, 열흘 동안 통원을 했어요. 열흘 통원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제가 예전에 이 손 다치고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이래 했을 때 한 2달 정도를 계속 통원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아파서 갔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갈 수 있냐? 진짜 아파야 갈 수 있어요. 어지간히 안 아프면 그렇게 못 가. 왜냐면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병원 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하고 뭐 이렇게 뭐 의사 선생님 한번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치료하는 데만 한 1시간 걸리잖아요. 갔다 왔다 1시간 걸려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2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한다. 날마다. 그것도 막 한 달을, 2달을. 쉽지 않죠. 진짜 아파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허리 좀 뻐근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었어요. 그럼 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요. 뭐 한 50만 원 준대요. 장난치나 이래가지고 한 번 더 갔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20만 원 올렸어요. 70만 원 준대요. 야, 뭐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 크던데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올려가지고 이제 뭐 저희들이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 뭐 8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좋습니다. 그냥 80만 원 받았어요. 자, 50만 원이 70만 원, 8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120만 원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대인 합의금을 조금 더 주고라도 미결권을 줄여야 돼요. 내가 보상 담당자예요.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내가 접수받은 건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에요. 100건인데 이번 달에 지난달에 해결을 못한 걸 넘겨받은 게 한 30건이 해결을 못하고 넘어왔어. 현재 이번 달에 70건을 받았어. 그럼 전체 100건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합의하고 종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 달 말에 한 20건 남았어. 이거는 이번 달에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미결권을 줄인 거잖아요. 그럼 인사고과 평가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미결권을 줄이고 합의를 빨리 종결을 짓고 하려고 하겠죠. 계속 이거 붙잡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병원 갔다 왔다 하고 하면은 나도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보상가 직원들의 심리를 피해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치료비 많이 나가면 너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돼요. 교통사고와 관련되지 않은 뭐 이상한 이런 거 치료하는 거 말고 정상적인 치료비라면. 그런데 일반적인 병원에 가는 것보다 한의원 가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고요. 한방병원 뭐 이런 데 가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야, 나 한방병원 입원한다? 뭐 한방병원 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하고 한 2달 통원하고 해볼까? 이게 뭐예요? 협박이에요. 근데 그 협박에 대인 담당자들이 넘어가요. 아이,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합의금 조금 더 계산해 드릴 테니까 정리하시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나 그렇게 해서 합의금 올렸어 라고 유튜브를 올려요. 양아치인가? 보험회사에서 대인 합의금 안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향후 치료비를 안 주면 돼요. 향후 치료 필요 없고 치료하세요. 그냥 치료 끝까지 하시고 다 완치되면 그때 보상 등급별 위로금 하고 입원하셨으면 휴업손해 하고 통원하셨으면 하루 8,000원씩 통원비 하고 지급해 드릴게요. 끝. 해버리면 합의금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 떨어질 겁니다. 낮출 수 있어요. 낮출 수 있는데 왜 안 낮추냐?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안 아프니까 한 달, 2달 통원 못 하거든요. 진짜 안 아프면. 내가 아파 통원했다니까. 예전에 손가락 다쳐야 돼. 6개월을 통원을 해봤어요. 통증 의학과 가고 진짜 아파서 그랬는데 어쨌든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어깨하고 이게 목하고 아파가지고 한 2달 이렇게 통원한 적도 있고. 자, 근데 진짜 아프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 아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가봤는데 뒤에서 와서 박은 게 총 5번이에요. 4번은 다 그냥 보내줬어요. 별거 아니었거든. 그냥 쿵한 거 이게 범퍼 약간 내려앉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폐차하려고 제가 지금 탄 차 앞에 폐차하려고 좀 이따 폐차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뒤에서 쿵 박아가지고 그것도 설날 아침에 설날 전날 아침에 그 이제 범퍼 내려앉았는데 그거 조만간 폐차할 건데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가셨어. 그분이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재수지 애들도 타고 있었고 목적고 병원 가면 합의금 제가 바보야 모르겠어요.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냥 할 거라고. 근데 한 건은 제법 제대로 맞춰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병원 갔는데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합의금 어떻게든 많이 받아보려고
자, 내가 적정하게 받을 만큼을 받으면 되는 거고 호구가 되려는 게 아니다. 자, 그거까지 좋아요. 그거까지 좋은데 거기서 더 받으려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더 받았다는데 얼마를 받았다던데. 사람마다 부상의 정도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하여튼 이 합의금은 무조건 나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보험회사들이 나를 갖다가 호구 잡아가지고 적게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자, 보상과 담당자나 혹은 관련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거 그냥 안 주고 정리하도록. 근데 보상과 직원들은 안 돼. 회사 대표 정도 돼야 돼요. 이 인사고과 평가 제도를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금액을 적게 주면 그냥 하여튼 합의금을 적게 주면 평가를 잘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치료하세요. 그냥 치료 종결되고 나면 그냥 요거 딱 줄 거 딱 주고 끝낼게요. 그래버리면 이렇게 합의금이 고무줄이 되고 들쭉날쭉이 되고 보험회사들이 원래는 이만큼 줘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시스템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대인 합의 이거 지금 저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합의금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주세요? 왜 퍼줘? 적당히 합시다. 네. 이상 영상 보는 모든 분들께 욕을 먹을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얘기였습니다. 적정선은 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